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하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술주의 부진이 지속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장중한때 1.8%를 넘어서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0.9% 정도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4.5% 하락하면서 기술주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자, 이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었는데,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예상치에 비해서 반토막도 안 됐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의 경우에는 3.9%로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고용 시장에서의 약간의 그 지표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12월 CPI 지표,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시장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여행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들의 반등세가 이어질지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마감 시황은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는 4.5%나 하락하면서 10개월 내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월의 고용보고서 결과를 전해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지표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9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예상됐던 수준이었던 42만 2천 건의 반토막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시장이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오늘 이날장에서는 그 밖에 다른 지표가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실업률이 3.9%를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다시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이 이 두 가지 지표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채 수익률은 상승 행진을 이날도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0.03%포인트 오르면서 2020년 3월 이후로 최고 수준으로 가리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시장에서도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술주에서 가치주로의 이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한 기술주들이 하락장을 주도한 한편 에너지나 금융 섹터로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는 하루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맵을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그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낙폭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엔비디아, AMD 등과 같은 종목들이 모두 3%대의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로 와서는 넷플릭스가 2%대의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10% 정도의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 쪽으로 와서는 테슬라 역시도 3.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차량 인도수 급증 소식에 주가도 13% 이상 폭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이후 3거래일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쪽 아래 금융 섹터로 와서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버크셔 해서웨이 등과 같은 종목들이 모두 2%대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졌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에너지 섹터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슐럼버가 등과 같은 종목들이 2%대의 강세를 시연해줬습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게임스탑인데요.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지난해 700% 가까이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왔죠. 지난주에 NFT 거래 플랫폼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NFT 전문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CNBC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요일장에서는 7% 급등 마감을 진 GM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항공주 가운데서 델타 항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즈니스 여행, 즉 출장이 재개되면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는 평가가 되겠고요. 새로운 코로나 변이에 따른 수요 차질이 점점 적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회복에 나설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델타 항공의 주가는 3.5%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매출과 순이익률 증가세가 둔화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추이의 주가는 8%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장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 보셔야 될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금리 상승세를 견개하면서 변동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우선 11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지명자 인준 청문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지난달 의사록에서 나왔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발언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시장을 조금 진정시켜줄지 아니면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킬지는 이날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12일에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14일에는 12월에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하기로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1% 상승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높은 물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변동성 확대도 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압력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다면 역시나 시장의 변동 요인을 키우는 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JP모건과 블랙락, 시티그룹 그리고 웰스파고까지 실적 결과가 발표되니까요. 이 실적을 기회로 은행주들이 주가가 재반등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미국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고의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단지 타이밍의 문제라는 키워드인데요. 키워드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1.8%까지도 이제 도달을 했는데 네. 팬데믹 이후에 물론 이제 고점이기도 하고 문제는 또 새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도 좀 공포감을 좀 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투자정보지 이 배런즈에서는 주식의 매수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단지 타이밍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채권 금리의 상승세가 장기 증시 강세장을 부러뜨릴 요소는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중요하게 꼽고 있는 그 이유는 여전히 주식을 보유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올해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지수 레벨의 4.8% 이를 것이다라고 배런즈에서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 측면에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주식을 보유할 시에는 10년물 채권 금리, 그러니까 뭐 1.8%라고 가정한다면은 이것보다 여전히 3%포인트 높은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한 로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지난 1960년 이후에 주식과 채권의 기대 수익률의 차이가
2에서 3%포인트였을 때 S&P 500 지수가 향후 1년간 11.8%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는 역사적 데이터도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화되려면 이런 그 가파른 하락세를 좀 멈추려면 일단 증시에서 금리 상승세는 좀 안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금리는 전망이 어떨까요? 네,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게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할인율이 오르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네.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금리 상승세가 조금 둔화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오를지 전망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좀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처럼 증시의 장기 매력도를 손상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반면에 리스크는 그래도 우리가 좀 미리 염두를 해야 한다라는 쪽도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했을 때 월가 전문가들의 연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전망치 컨센서스가 2.0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 같은 연말 이 전망치에 금방 도달할 것 같다. 근데 또 바꿔 얘기를 한다면은 업사이드가 연말까지는 오히려 또 제한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키 어드바이저스 그룹이라는 기관에서는 금리 상승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경제 성장세가 조금은 둔화를 하고 있고 연준의 긴축 기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을 감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위즈덤 트리라는 기관에서도 1년 전쯤에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은 연준이 지금 긴축을 원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2.25%에 도달하더라도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도 의사록 내용을 통해서 연준이 간절히 어떻게 본다면은 좀 굳건하게 긴축을 원하고 있음이 또 입증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는 말은 금리 상승의 업사이드가 제한적이라는 말이겠죠? 뭐 그 조사에서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네네. 건 아니지만요. 연말까지 일단은 전문가들이 2.04%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가 좀 바꿔서 얘기를 했을 의역해서 때는 좀 의역을 알아듣기 쉽게. 했을 때는 네. 뭐 어떻게 본다면은 그때까지는 좀 가파르게 오르다가 뭐 완만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런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채권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보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아니라는 게 바로 베런스의 의견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단추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뭐 우리나라 속담에 첫 단추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한국 속담이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의 내용이 뭐냐면 올해 시장의 첫 5거래일이 지났거든요. 이 첫 5거래일을 통해서 미국 시장이 올 한 해 얼마나 좀 험난한 길을 갈 것인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CNBC에서는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첫 5거래일이 별 부진할 경우에 한 해 증시가 부진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올해 첫 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미국 시장이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게 됩니다. 자, 1950년대부터 70년 넘는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역사적 통계를 추적해 보니까 첫 5거래일의 분위기가 한 해 시장의 분위기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런 현상을 첫 5거래일 지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도 노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첫 스타트가 좋았을 때는 한 해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회색 화살표를 보시면요. 첫 스타트가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강보합 정도로 좀 미미할 때에는 그 한 해의 증시가 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1.87% 하락으로 2022년을 시작한 것이 상당한 적신호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1950년 이후 첫 5거래일 지표가 마이너스였던 기간이 25번이었는데 이 중에 11번은 한 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올라도 한 1% 정도밖에 안 되는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물론 역사적 통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2년 동안 시장이 굉장히 강세장을 보였고 이런 가운데 첫 5거래일이 좀 다소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 미국 시장이 못 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 그리고 우려감이 있거든요. 월가의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이제 CNBC에서 집계를 해서 그 사이트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13개의 주요 IB들의 이 전망치를 종합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한 기관을 더해서 최근에 월가에서 굉장히 좀 잘 맞추고 있는 전문가죠. 탐리, 뭐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콜을 했는데 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탐리의 펀드 수저까지 합쳐서 14개 기관의 올해 S&P 500 지수 전망치를 좀 평균치를 내면은 5,007이 나옵니다.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업사이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한 5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한 26%, 27%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이 랠리에 대한 좀 피로감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중간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특히 이제 연초와 또 상반기까지는 증시의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정책 리스크가 되겠죠. 어떤 재정 정책의 그 효과도 좀 상쇄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증세 이슈도 이번 해에 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익 성장이 어쨌든 간에 피크아웃을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은 기관들이 좀 지수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의 S&P 500 지수 목표치를 내놓고 있는 기관이 오펜하이머인데요. 5,330을 내놓고 있습니다. 악재성 요인이 있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어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진전한 것을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강세론 진영에서는 또 여전히 미국의 경기 회복세 그리고 성장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관론 진영, 이 모건 스탠리 4,400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플 확대를 이제 시장이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4,600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T나 지금 대안이 없다라는 그런 이 논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올해는 유독 타 자산들의 주식에 대한 또 도전이 거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론과 비관론 진영의 좀 로직을 잘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에 대한 이 S&P 500 지수의 목표치 평균이 4,470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4,766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전망치는 좀 후행적인 그런 수치다. 그리고 거의 다 틀린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벌써부터 올해 전망치에 대해서도 시티그룹이나 크레딧 스위스는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지수가 뭐 전망치가 지금 업사이드를 크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 꼭 뭐 시장을 아주 좋지 않게 본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저도 이제 경험적 측면이긴 한데 그 연초에 제시했던 연말 목표치보다 더 중요한 게 연중에 있는 그 IB들이 얼마나 목표치를 상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향해 나아가느냐 이 부분이 조금 더 시장 현상을 잘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를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시티그룹이나 크레딧 스위스가 벌써 이제 연초인데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통 주요 IB들과 기관이 뭐 작년 11월 중순부터 해서 연간 전망을 조금씩 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장을 이제 관측을 하면서 이 IB들의 전망치 그리고 이익 성장치와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그 트렌드가 뭐 저희가 이익 추정치도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잘 살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라고 또 저희가 있는 거니까 저희 방송도 함께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미운 오리의 백조행이라면서 우버의 그림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우버가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우버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우버가 정말 스토리는 좋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팬데믹에 의해서 좀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은 거기서 이제 살아났을 때 굉장히 업사이드가 또 클 것 같고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데 이런 많은 기대 속에서도 사실 작년에는 미국 증시에서 좀 미운 오리였습니다. 주가가 연간으로 약 한 18% 정도 빠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은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니덤 증권에서 지난 금요일에 조정 에비타 전망을 감안을 한다면은 우버가 올해는 다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77달러에서 75달러로 조금 내려잡았지만은 2022년도 자신들의 탑픽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같은 날 제프리스도 흑자 전환 기조의 가속화가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4분기에도 흑자가 시장에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CEO도 전망치의 상단을 때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월가의 일단 컨센서스 자체도 실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CNBC 기사에서는 세 가지의 이 우버에 대해서 올해 좀 기대할 만한 요소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달 사업의 성장이 지속된다. 뭐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생필품까지 이 네. 배달의 그 스코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빌리티, 그러니까 승차 공유 서비스가 드디어 이제 업황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RBC 캐피털 같은 데서도 더 완전한 경제 리오프닝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규제 완화, 뭐 이 운전자들의 그 뭐 신분이랄까요, 어떤 네네. 그런 지위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비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미주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우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리덤 증권 말고 이외에 다른 증권에서도 탑픽으로 꼽은 기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뭐 복수의 기간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NBC에서도 그런 거를 뭐 종합을 해서 이런 기사를 냈겠죠. 에버코어라는 또 기관에서도 아마존이나 메타 등과 함께 우버를 IT 섹터의 탑픽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스트 리오프닝 플레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82를 제시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종가를 이제 대입을 하더라도 한 100% 정도, 그러니까 2배가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KM 파트너스라는 또 기관에서도 2022년도 탑픽으로 우버를 지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 $62를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에서의 갖고 있는 그 리더십과 그리고 승차 공유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여기에 또 외에 승차 공유 외의 사업도 역시 모멘텀이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우버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기술주 매도할 때라는 키워드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주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는 기술주를 좀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언젠가 돌아올 테니 기술주 좀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혹시라도 바꿔봐야 되겠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주의 매도세가 나타날 때 반대로 오르는 그런 주식들을 CNBC에서는 꼽았는데요. 자, 이번 주에만 기술 섹터는 4.3% 하락할 정도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매도세가 컸습니다. CNBC는 기술주에 대한 매도 순환매가 나올 때 반대로 매수 순환매가 나오는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통해서 선별을 했는데 뭐 여기에는 대표적인 종목들로 뭐 달러 제너럴 그리고 허쉬, P&G 이런 것들이 꼽혔습니다. CNBC는 지난 5년 동안 월간 단위로 기술 섹터가 하락했던 7번의 기간을 추려봤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을 추렸는데 다만 여기에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동성 큰 종목들은 결국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만회하기 어려울 만큼 큰 손실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달러 제너럴입니다. 미국판 1000원샵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방어주죠. 기술주 매도가 거센 기간 동안 월 평균 8.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허쉬와 키세스 초콜릿으로 유명한 허쉬 역시 기술주의 매도세가 나타날 때 잘 오르던 종목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6.1% 올랐고요. 또 생필품 유통기업인 프록터앤갬블도 월 평균 5.8%로 좋은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이외에도 보험 기업이라든지 유틸리티 기업 이런 기업들이 포함됐는데 저는 이 몇 가지 종목 가운데서도 최근에 가장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달러 제너럴 그리고 허쉬 이 기업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네, 지금 뭐 달러 제너럴, 허쉬도 그렇고 P&G까지 3위까지가 모두 다 이제 필수제죠. 저희가 뭐 필수적으로 초콜릿도 먹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잘 갔었다. 그리고 지금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 전반으로 보자면은 약세론을 좀 계속해서 주창을 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과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자신들이 연간 전망을 전해에 11월 15일 날 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섹터별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방어주만 같다. 유틸리티와 그리고 필수제 이런 업종만 같다라는 점을 주창을 하면서 시장에 물론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건전성이 굉장히 훼손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필수제라든지 어떤 방어 업종이 잘 갈 때는 기술주의 뭐 매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죠. 시장의 어떤 주도주가 좀 부재하고 어떻게 본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 좀 분위기를 전달을 해드리면요.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에 호실적과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이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합쳐져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가가 약 한 6% 정도 상승을 한 상태고 투자 의견도 뭐 무난합니다.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 업사이드, 목표 주가상의 업사이드를 본다면은 뭐 한 4%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웰스파고 같은 기관에서는 조금의 경계론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높은 저임금 고객 비중이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이 소비 심리가 꺾였을 때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허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의 주가가 한 30%나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는데요. 수요가 견고했고 그리고 가격 인상에도 좀 수혜를 받았다라는 해석이고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필수제 기업에 지금 20대 후반의 포워드 PER이 좀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 10월 말에 시티그룹에서 대표적으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밸류에이션 확장세가 너무 좀 과도해서 불편하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전반의 분위기 그리고 이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 잘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시장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떤 일시적인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닌지도 좀 잘 체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총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